네, 방금 소개받은 서스틴베스트의 유영재입니다. 진짜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포용과 혁신에서 제가 이렇게 제 졸견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우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5천의 조건과 의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 정책적인 내용이라서 진짜 그 관심 있으신 거는 뭘 사야지 돈을 벌 수 있는가? 또 삼성전자는 팔아야 되는가, 사야 되는가? 코스피는 그걸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나중에 질문을 좀 주시면 시장은 누구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최영건 대표님은 또 옛날에 공무원 연금 또 CIO도 하셨고 또 자산운용 업계에 아주 뭐 대표적인 그 운영력이시고 또 우리 송홍선 박사님은 또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시라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냥 보는 관점에서 코스피 5천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외람되지만 지금 여담이기도 하고 외람되지만 사실 코스피 5천이라는 정책은 제가 21년도에 이재명 그 당시에 후보를 도우면서 제가 이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코스피 5천 정책을 내걸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저희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펼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 대선에서 이것이 핵심 과제 정책으로 제시가 되고 또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코스피가 2,400, 올 초에 2,400이 잠깐 깨졌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제가 주가를 보니까 3,800을 넘어섰어요. 오늘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올 들어서 58%, 거의 6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가 그 급상승으로 인해서 한국의 그 고질적인 그 주가 저평가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급속히 해소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PBR이나 PER로 놓고 보면 표에서 보듯이 이 표는 사실 10월 5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PBR은 한 1.3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PBR 일본의 1.6, 대만의 2.1에 비해서 아직 절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PBR과 PER을 볼 때는 ROE와 주주 환원율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ROE와 주주 환원율은 재무적으로 볼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ROE라는 것은 Return on Equity, 자본 총계 분의 리턴,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주 환원율이라는 것은 배당금 플러스 자사주 매입한 금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주주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ROE라든가 주주 환원율을 보게 되면 일본과 대만보다도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PBR 현재 1.3이나 또 PER 또 좀 올랐겠죠. 이것은 저는 어느 정도 제 가치에 맞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급속히 주가가 오름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는 급속히 역시 해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왜 일어났는지 뭐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있고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이 부재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제가 뭐 칼럼에도 쓰고 여러 자리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카지노를 갈 때 어느 정도는 한번 따줘야 그 다음에 또 가거든요. 그런데 카지노에 앉아서 그, 이렇게 벌리는 것이 없다면 그 카지노는 잘 안 가겠죠.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저는 제가 87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38년째 지금 자본시장에 있는데, 이제까지 38년 동안을 보게 되면은, 이 불투명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즉, 내부 거래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실적들인데, 이런 실적을 일부 세력이, 즉 기업 내부자나 일부 세력이 그거를 선취하고 그거를 가지고 선행 매매를 한다고 하면 정보의 대칭성, 즉 대칭성이 약화돼서 비대칭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뒷북을 치니까 한두 번은 당해도 좋은 순서대로 시장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이렇듯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가 시장에 있고 또 기업 거버넌스 문제도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터 그러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 안보 리스크도 얘기합니다만 기업 거버넌스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 거버넌스라는 건 뭐냐면 상장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돈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벌었으면 그 일정 비율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제가 자본시장에 들어 38년 동안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돈이 이익이 쌓이면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주주환원을 하거나 또 일부 미래 먹거리를 하면서 투자하고 뭐 유보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거를 어, 오너 패밀리들의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기업의 일감을 몰아줘서 이른바 손익거래를 통해서 웰스 트랜스퍼를 하거나 또 저희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해서 경험했듯이 오너 지분이 높은 기업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고 오너 지분율이 낮은 그런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 두 개를 합쳐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 그만큼 그렇게 되면 소액 주주들의 지분율은 다일루션이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오너 주주들이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익을 추구하거나 또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을 통해서 쪼개기 상장을 통해서 또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상장 기업을 즉 퍼블릭 기업이 프라이빗 기업인 것처럼 경영을 해왔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ROE 경영의 인식이 미약했어요. 우리가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뭐 에비타를 따진다든가 단기 순이익을 따진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 총계, 자본 총계라는 것은 기업의 납입 자본과 이익잉여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을 합친 건데 그 자본, 총 갖고 있는 자본 총계 대비 몇 프로 이익을 냈느냐. 이것이 ROE인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요구 그 수익률은 약 8%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지금 ROE는 7% 내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미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ROE 경영 인식이 상당히 약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 환원율의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주주환원율이 27%에서 8% 정도 수준인데 중국도 우리보다 높고요. 또 이머징 마켓 평균도 한 40% 정도 되니까 미국 같은 데는 뭐 90% 정도를 돌려줍니다만 뭐 미국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하고 비교해도 우리는 주주환원율이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기업 입장에서 물론 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ESG 성과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뭐 글로벌 평가 기관을 보면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의 타임 허라이즌 자체가 짧고 그리고 트레이딩을 빈번하게 하는 거죠. 매매 회전율이 높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타 시장에 비교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박스피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붙여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 자금들은 부동산에 묻어놓고 이 박스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 박스 내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저점에 내려가면은 또 일부 자금이 들어와서 또 상단에 올라가면은 또 팔고 나가는 이런 어떤 거. 그래서 장기 자금은 부동산에 묻어 있지만 단기 자금만 주식에 들락날락 하는 그런 현상들이 오랫동안 발생해 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의 그 성장 동력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잘 아시다시피 잠재 성장률은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쭉 보게 되면은 5년 단위로 거의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만 해도 잠재 성장률이 4에서 4.5% 정도 됐는데 지금은 올해 OECD 자료나 IMF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제 2% 언더로 내려간다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총요소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자본 투입에 인한 자본의 어떤 투자 효율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노동 투입에 있어서의 뭐 고령화 저출생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던 측면. 그다음에 이제 산업의 내러티브가 약하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겠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이 제일 조건은 대명제는 자본시장의 신뢰 자본을 구축해야 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가 뭐 프로 스포츠도 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진짜 그 페어한 경기 운영을 한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심판들의 엄정한 판정,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또 좋은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선수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그 자본시장의 지금 이런 어떤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백억 챙기고 시세 조정을 통해서 감옥에 한 1, 2년 갔다 오면 할 만한 게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시세 조정을 통하건 내부 거래를 통하건 불공정 매매를 통해서 통정 매매를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AI를 동원을 해서 이런 불공정 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고도해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작전을 했을 경우에는 투자 수익만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 그 판에 동원된 원금까지도 다 회수하는, 이런 어떤 그 처벌들이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거버넌스 개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영미에서의 거버넌스 문제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삼각 주체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고요.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가 있죠. 그러니까 영미에서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상정하니까 쉐어홀더가 있고 그다음에 쉐어홀더들이 현대 들어서 직접 경영을 못하니까 경영 전문성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이사들을 선임을 해서 보드를 꾸리고 이 보드가 또 매니지먼트를 감시 감독하고 전략적인 방향을 정하는 그래서 코퍼리 거버넌스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은 기업, 그다음에 주주, 그다음에 이사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미에서의 거버넌스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이 고도화되고 관련 테크놀로지가 고도화되면서 주주들이 사고 파는 트레이딩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대신 쉐어홀더는 기업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정작 기업에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드들이 기업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주들이 경영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보드들이 이른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갖고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미에서의 티피컬한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문제의 양태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주주가 둘로 갈라지는데 지배주주가 있고 컨트롤링 쉐어홀더라고 얘기해요. 뭐 SK 최씨라든가 삼성 이씨라든가 뭐 하나 김씨 이런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리티 쉐어홀더가 있는 거죠. 비지배주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컨트롤링 쉐어홀더가 이사회를 되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링 쉐어홀더와 이사회는 밀착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문제는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이 컨플릭 오브 인트레스트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아까 합병 그러니까 지배주주들은 회사를 몇 번 합쳤다. 또 뗐다. 몇 번 하면은 지분율이 올라가요. 이런 어떤 문제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소수주주권이 보호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7월 달에 상법에 382의 이사의 382의 3 이사의 충실 의무에 이사는 이제까지는 회사에만 충실하면 됐는데 회사에 더해서 이제는 모든 주주에도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ROE 경영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기업에서는 또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자본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익을 내면 뭐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재투자하거나 R&D하고 재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돌려주거나 주주들한테 배당을 통해서는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든 아니면은 뭐 일부 좀 유보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는 유보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 총계가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ROE에서 분모가 커지니까 우리나라는 ROE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기업인들 얘기해 보면은 우리나라 자산들이 되게 부동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사업 부지 같은 거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서 부동산으로 많이 쟁여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ROE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경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데 우리나라 이사회가 이제까지는 ROE라는 개념을 갖고 경영을 잘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주 친화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이사 제도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가 IMF 이후로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IMF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거버넌스를 개혁을 해라. 그래서 사회이사 제도가 도입이 돼서 98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7년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이사는 사회성이 좋은 분들이 모여있는 사회이사다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라든가 체크앤밸런스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G 경영을 내재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ESG는 제가 20여 년 동안 계속 얘기해온 것인데요. 어쨌든 ESG 경영의 출발점은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것이 법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이제 자산 5천억 이상의 상장 기업이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내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이것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 S에 대해서는 아직 이 로드맵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6년 경영성과에 대해서 ESG 경영성과에 대해서 27년부터 공시하도록 이미 로드맵이 발표가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조속히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로드맵이 확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그래야 릴라이어블한 ESG 정보를 바탕으로 ESG 투자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중심이 돼서 연기금의 ESG 투자가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본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그러한 제1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1 조건과 관련돼서 잘 아시다시피 한 5가지 정도 정책들이 그동안 발표가 됐었는데 상법 개정이 이제 지난 7월 달에 1차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상법 개정도 이루어져서 이게 좀 이게 빠졌네요. 집중 투표 같은 거는 2차 상법 개정에서 또 포함이 됐거든요. 1차 상법 개정이 7월 달에 됐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의 충실 의무에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것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개명을 했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분리 선임하도록 했고 그 분리 선임을 할 때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합산하도록 하는 합산 3%룰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 주총부터는 전자주총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주주총회가 3월 셋째 주, 넷째 주 금요일 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주총데이라고 그러는데요. 상장사들이 그날 몰려서 주주총회 하는 이유는 주주총회 참여 주주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로 주주총회가 가능해지게 되면 이제는 보통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몇백 개씩 투자를 하니까 전자주총을 통해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시와 관련돼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코스피 기업이 다 전면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에 대해서는 아직 예정으로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정부부터 밸류업 정책이라는 것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그 참고로 자본시장을 보게 되면 일본의 그 자본시장이 2013년도에 10,000포인트 초반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49,000포인트까지 48,000? 9,0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3배, 4배 이상 올랐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만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이 뭐냐면 일본의 그 아베가 세 가지 화살을 갖다가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엔화 양적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경제 구조 개선을 했죠. 개혁을 했죠.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뭐 노동시장 뭐 유연화를 통해서 거기도 뭐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여성의 고용을 늘린다든가 뭐 이런 이민 정책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어떤 구조 개혁을 한 것이 바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거버넌스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 할 때 자본시장 재형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일본의 그 GPIF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연기금은 국민연금이거든요. 지금 1304조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큰 일본의 GPIF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IF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해서 당시에 이제 월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히로 미즈노라는 친구인데 제 개인적으로 친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를 갖다가 이제 대장성에서 불러가지고 우리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일본 자본시장을 재흥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히로미즈노가 외국 떠나간 일본 자본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외국 투자자들 다시 환류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또 물어보니까 거버넌스를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뭐 상장회사의 뭐 보드에 80, 뭐 90 되신 분들이 40년씩 앉아서 보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복덕방처럼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에게 자금을 맡길 수 없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거버넌스를 개혁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PBR을 개혁을 하자. 이런 것들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에서 하기 위해서 스튜어십 코드를 도입을 했고 또 GPIF를 앞세워서 스튜어십 코드를 갖다가 확산시켰죠. 그 다음에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체질을 변화시켰는데 특히 자발적으로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일본 거래소를 앞세워서 기업 가치 재고 자율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해서 수요 확충이 일단은 자본시장이 견조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바이 앤 홀드 하는 그런 장기 투자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따라서 매매 회전율이 일본과 비교해서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벌러티러티라고 그러죠.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에는 아베노믹스 이후로 지난 10여 년 동안에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또 기관 투자자들 비중이 높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GPIF가 아베노믹스가 시작하기 전에는 일본 자본시장의 자산,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 SAA라고 그러는데요. 기금들이 운영을 할 때 일본 주식시장에 12% 정도를 실었어요. 자산을 갖다 얼로케이션을 했는데 24%, 25%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OJ, 뱅크 재팬이 지난 10년 동안 일본 주식시장을 ETF로 해가지고 약 35조 eng 정도를 갖다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최근에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1,300조인데요. 국내 주식 비중은 14년도에서 20년도까지는 국내 주식 비중을 한 20% 정도 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1.5%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3%까지 왔다가 최근에 코스피가 급상승하면서 국내 주식 규모가 지금 199조, 198조 정도 되니까 200조 가까이 되죠.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전체 자산에서 1,300조 중에서 15% 정도까지 지금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GPIF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자산에서 25% 정도를 일본 주식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일본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은 최근에 15%, 15.3% 정도 되고, 그래도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가총액 합치면 약 3,500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한 6% 정도 현재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공적연금이 주식 보유액을 대폭 확대했다는 거고, 일본 BOJ가 ETF 매입을 등을 통해서 현재 35조 엔 정도를 샀고 이것이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평가액이 지금 75조 엔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갖다 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GPIF를 저는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국내 주식 비중을 갖다 얼마로 할 것인가를 탑 10 글로벌 연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을 보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PFG, 엔빔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해외 투자를 하는 반면에 중국의 NSSF는 국내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은 최근에 중기자산 배분을 보게 되면은 점차 계속해서 해외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자산 배분을 보게 되면 국내 주식은 14%로 낮추고 해외 주식은 39%까지 늘릴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 최근에 복지부 장관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에 중기자산 배분을 할때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해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국내 비중을 갖다가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이것을 엑시트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추계상으로 보면은 2070년도에 보험료보다 연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주식을 팔아서 그를 보험료를 연금액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때 시장에 대한 충격이 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무회의 때. 3, 40년 후를 갖다 우려해서 지금부터 국내 주식을 줄인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달에 국민연금이 모수 개혁을 해서 지금 보험료는 9%에서 13%로 올랐으니까 약 44%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그냥 4.5%는 가계에서 직접 내는 거 가입자가 4.5%는 기업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고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든 거니까 일자리나 국내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세대에 대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와의 컴프로마이스인데 저는 너무 기울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펜션 내셔널리즘 이제는 경제 자체가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가면서 펜션 운영에 있어서도 펜션 내셔널리즘이 지금 득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펜션 운영에 있어서 최고의 역사가 깊고 선진국이라는 영국도 지난 5월 말에 펜션 인베스트먼트 리뷰라는 걸 내서 자국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지난 10년 동안을 보게 되면 투자 수익률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 운용자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주식을 늘리는 것이 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한 거예요. 미국 주식을 많이 늘렸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 성과가 안 좋아도 미국 그 펀드 매니저에게 책임을 좀 덜 묻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을 만약에 늘렸을 때 성과가 안 좋게 되면 펀드 매니저에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미국 자산 쪽으로 자꾸 미국 주식 쪽으로 이게 늘려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 지난 10년 동안 안 좋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코스피 5천을 내걸고 있고 이번 정부가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 주식이 싸다는 얘기고 또 이것이 지배구조 개선을 하고 각종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고 자본시장 제도가 선진화되면 그만큼 업사이드가 미래를 보게 되면 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배분을 또 일본의 GPIF를 벤치마크해서 또 영국의 펜션 인베스터 리뷰를 참고해서 저는 또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그렇지만 늘리되 여의도에 있는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 운영 전략과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유니버셜 오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니버셜 오너라는 얘기는 뭐 제가 10여 년 전부터 뭐 국내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초대형 투자자들은 삼성물산 뭐 현대차 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좋지만 특정 종목이 올라가서 좋은 것보다는 유니버셜 오너들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만의 주주가 아닌 자본시장 전체의 주주이고 따라서 이들의 장기 기금 수익률은 특정 섹터나 산업이나 기업의 퍼포먼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장기적 성과에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들의 포트폴리오는 생보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증권 IT 서비스 모든 산업을 거의 다 포괄해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전체 한국 경제 전체가 사운드하게 발전해 나가고 또 한국 경제의 어떤 외부화 문제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것이 이 유니버셜 오너들의 장기 성과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를 늘리되 유니버셜 오너십의 전략을 가지고 운영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에 있는 연기금들이 한국에 오면 제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룹이 모여서 옵니다. 그럼 제가 많이 안내도 해주고 또 이들을 이제 미팅 어레인지도 많이 해줬는데 이들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위원장을 만나고 싶어요.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 정책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이 되면 그만큼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거기서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런 거버넌스에 대해서 기업계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한 100여 개 가까운 종목에서 국내 단일 주주로서 일대 주주거든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업에게 거버넌스를 개선하게 하도록 하고 ROE 경영을 하도록 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고 ESG 경영을 하도록 해서 거기서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서 밸류에이션이 바뀌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고팔고하고 뭐 일반 여의도 투자자처럼 사고팔고하고 하는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비중을 제고하되 유니버셜 오너십을 가져.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라 GPIF가 이미 자신들은 유니버셜 오너라고 스스로 데파인을 했고요. 그래서 슈퍼 롱텀 인베스터다. 그래서 미니마이징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를 해야 되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미티게이팅 쇼텀이즘을 해야 되고 임프루빙 ESG 밸류에이션을 해야 돼. 이게 지금 GPIF 자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2014년도에 히로미 이즈노가 CIO로 오면서
GPIF의 투자자를 이렇게 완전히 환골탈퇴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지금 거버넌스와 시스템은 100조도 안 됐던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1300조인데 100조도 안 되는 그 규모에서 짜여진 그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가지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성인이 된 사람에게 유아기 때 옷을 입히고 있는 것과 저는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 강화인데 투자라는 것은 크게 재무적 투자와 전략적 투자로 대별됩니다. 전략적 투자라는 것은 시가평가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채권에 투자한다거나 상장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걸 말한 거고요. 전략적 투자라는 건 직접 실물 부분에다 자본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장기적이어야 되고 리스크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운용자들이 잘 이쪽에는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사실 스타트업이나 그 우리나라 그 코스닥에도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대기업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그 1300조라는 것은 지난 한 88년도부터 우리가 축적이 된 거니, 시작이 된 거니까 지난 한 40년 가까이 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소득과 기업의 그 자금이 국민연금에 유입이 돼서 지금 1300조가 모여진 건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다 해외로 나간다면 이거는 그거는 저는 금융의 원리에도 배치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생산활동에서 번 돈의 일부는 국내 생산활동에 마중물 투자도 해주고, 불쏘시개 투자도 해주고, 인내 투자도 해주고, 모험 투자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1300조에 10% 이익 났다. 뭐 9% 올해 기금운용 수익률 났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1300조 중에 다만 한 5%? 3%만이라도 떼서 저는 미래 먹거리, AI, 지금 에너지 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거에 지금 정책 목표 이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전략적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의 내러티브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거. 뭐, 우리 아까 잠재 성장률 떨어진다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87년도에 증권회사 들어오면서부터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산업에는 특유의 내러티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CDMA도 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지요. 그 다음에 삼성의 그 반도체도, 우리가 후발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에서, 범용 반도체 칩에서 또 세계 최고가 됐고, 그 다음에 DJ 때 정보통신, 뭐, 고속도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배터리라든가, 이런 뭐, 것들을 해서 저희가 뭔가 우리가 또, 2008년도에, 7년도인가 8년도에 애플이 아이폰을 내니까 또 삼성이 또 재빠르게 캐치업을 해서 갤럭시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2008년도까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산업의 어떤 리딩 그룹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리. 빨리 캐치업을 했죠. 그러면서 리더의 지위에 속했는데 저는 2017년, 8년 AI가 들어오면서부터 저희는 그때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제가 최근에도 포용과 혁신에 잠깐 썼습니다만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장강명 씨라는 소설가의 르포 소설이에요. 먼저 온 미래라는 제가 바둑 애호가거든요. 너무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바둑에서 이미 먼저 온 미래라는 거거든요. 2016년도에 알파고가 2016년 3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당시 당대 최고수인 이세돌과 했을 때 100% 알파고가 못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1승 4패로 졌잖아요. 그때 해설자 한 사람이 울먹이는 소리도 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둑은 단순히 이게 연산 기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창조적인 게 중요해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못 이길 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빨리 와버린 거죠. 그래서 졌고, 그 다음에 2017년 이듬해 5월 달에 또 커제가 세 판인가 네 판 내리졌어요. 그래서 커제는 그때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좀 레슨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대의 흐름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안방에서 이세돌이 알파고의 판판이 지는 걸 보면서도 AI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한가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갔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저는 뭐 이번 정부가 뭐 그 AI 3강 글로벌 3강을 갖다가 내건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정부의 저는 이쪽 분야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디지털이나 AI 쪽에선 저는 1등 아니면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LLM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우리가 1위로 갈 가능성은 없고 2위로 갈 가능성도 없고 3위로 갈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제조업 특히 방위 산업 측이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 제조업 역량을 갖고 있고 이쪽에 도메인 어떤 그 경험과 그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뭐 AIX를 갖다가 고도화해서 저는 글로벌 1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최적의 틈새 시장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 맞는 물론 뭐 정책 그 당국자들도 다 감안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인공지능 패스트 팔로잉 얘기고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갖다 우리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이 좀 필요한데 일본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 개혁을 했던 거거든요. 아베노믹스 차원에서.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이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규직에 있어서의 특히 대기업이나 정규직에 있어서의 고용 경직성을 좀 완화하고 반면에 비정규직에 있어서의 그 어떤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 이런 건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년 연장 문제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 고용의 확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GPIF에서 우먼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히로미즈노가. 그래가지고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주는 이런 어떤 것들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고용 같은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및 규제 개혁이 좀 필요하다. 네거티브 규제, 뭐 이거는 뭐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공공 개혁,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를 좀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개혁에서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혁하고 주주환원율 적정화 ESG. 재작년에 윤석열 정부 때 소액 투자자들이 계속 피켓팅을 하면서 공매도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유럽 투자자들을, 기관 투자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매도를 갖다가 투자자들이 피켓팅 한다고 하지 금지한 나라에는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 이런 것들이, 아, 이런 그 너무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개혁이 돼서 AI 시대에 맞는 인재 융성을 하고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입시교육 개혁을 대학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을 그럼 활성화를 통해서 그럼 어떤 의의가 있느냐? 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저성장의 어떤 늪에 빠져 있다. 혁신이 멈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생산성이나 자본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아, 여러 가지 그 웰스 이펙트, 흔히 말하는 웰스 이펙트, 소비 진작 효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일단은 IPO가 좀 촉진이 되겠죠. 그래서 IPO를 통해서 또 비상장들이 상장으로 들어오면서 자본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이 되게 되면은 기존 상장 기업도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1억을 만약에 자본을 조달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10,000원인 기업은 10,000주만 발행하면은 1억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1,000원인 기업은 10만 주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것이 소비 진작, 투자 역전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매출 신장, 주식 가치 상승, 또 국민 재산 형성에 기여하면서 자본시장이 또 활성화되는 이런 어떤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본시장이 아주 복잡하고 다 많은 문제들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5천이 되려면 자본시장 개혁, 그리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 투자와 같은 새로운 성장의 내러티브들을 다시 확보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종합적인 정책 제안까지 너무 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최영권 한국 애널리스트 협회 회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 애널리스트 회장 최용건입니다. 오늘 그 포용과 혁신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그 이영재 대표님께서 전체적인 그 발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어, 저도 뭐 하여튼 이런 게 처음이어서 어떤 식으로 그 원래는 이영재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뭐 중간에 이제 좀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었었는데, 어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예,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주가가 그 글로벌 20%,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한 6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글로벌 증시 20%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는 유동성 강세가 다 같이 증시가 오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40% 정도 더 강하게 올랐던 이유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 뭐 그동안 상법 개정이라든지 추후에 그 배당에 대한 어떤 과세라든지 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좀 한국 시장에서 좀 촉발시킨 게 외국인이었는데 우리 국민주권정부 이전에 외국인들이 한 14조 정도를 매도했다가 이제 6월 3일 이후 국민주권정부 이후에는 20조의 좀 강력한 외국인 매수세가 그 위에 두 가지 힌트를 좀 확신한 외국인 투자가의 상승이 좀 주도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나타나는 거의 그 하단을 보시면 그 코스피 배당 수익률의 파란색 그 추이가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보시면 한 2011년도부터 2025년도 8월까지 월별 그 배당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요. 대략 그 전체적인 평균은 한 1.6% 정도의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었지만 최근 3년간 본다면 한 2% 내의 배당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배당이 꾸준히 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P 부분은 한 15배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대해서 PBR 수준을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수준하고 비교를 합니다. 특히 이게 9월 말 기준인데 이제 MSCI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인덱스를 만드는 그런 기관에서 특히 각국의 대표 종목들을 구성해서 코스피에 거의 그 한 90%를 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된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MSCI 코리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 89종목의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10년 평균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좀 한 8% 정도 수익률이고 대만이 한 18%. 다만 10년 변동성을 본다면 이 변동성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 수준인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볼 때도 한국의 10년 변동성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배당 수익률도 가장 낮은 1.7% 수준 그리고 PE 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 특히 그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저기 선진국 지수에 지금 편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MSCI 전체 그 월드 지수를 볼 때도 한 절반 이하의 PE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PBR 수준이 현재 1.31배를 가리키면서 일본 대비 PBR도 마이너스 23%, PE 포워드도 31%, 배당 수익률도 22%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일본과 대만 증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라든지 주주 환원이 이제 확대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 정부부터 시작했던 게 기업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영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의 핵심 사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의 ROE와 PBR을 개선해서 이거를 갖다 각 기업들이 시장과 소통을 해라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전 정부에서 했긴 했지만 저는 사실 이게 밸류 프로그램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주가가 아까 그 앞에서 보셨듯이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특히 ROE가 낮다. 뭐 당연히 ROE가 낮기 때문에 PBR이 낮다라는 걸로 결론이 되거든요. 약간 재무적인 그런 공식이긴 하지만 ROE는 결국은 기업의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계속 영업을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순이익을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을 줄여야 그러니까 분자를 늘리거나 분모를 줄여야 이제 ROE가 올라가게 되는데 요 ROE에 대해서 이제 위에 그 우리가 순이익 부분은 결국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중요한 거죠. 특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한다면 기업의 ROE는 아니 기업의 순이익은 좀 증가할 수 있고 아까 이용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우리가 혁신적인 산업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의 펀더멘탈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켜야 될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자기 자본 부분의 그 자본 효율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지금 그 이게 이제 재무에서 얘기할 때 밑에 나와 있는 공식이긴 한데 COE 이게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또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시스템 리스크 그 기업 고유의 위험 등이 있는데 결국 자기 자본을 줄이는 거는 결국은 기업이 그동안 어, 벌어들였던 이익 이연금을 주주들한테 환원으로 내보내 준다면 당연히 자기 자본이 감소하면서 ROE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주 환원의 대표적인 게 현금으로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익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또 자본금을 소각을 시켜버리면 당연히 ROE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밸류업의 프로그램인데 제가 지금 모 금융지주의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주주 환원율은 얼마로 할 것이고 배당은 얼마나 할 것이고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소통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소통의 아까 대표적인 이제 지금 의무적인 게 있고 의무적이 아닌 게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을 대부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ESG에 관련된 지속 가능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를 통해서 투자가하고 시장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어, 사회이사들의 그 전문성, 독립성을 높여 위험 관리 능력을 개선시킨다면 각 기업의 이 베타, 이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들어서 기업의 자본 비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자기 자본 비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밸류를 더 높여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 프로그램을 아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용기 대표님 전체적인 뭐 상법 개정은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이제 최근 이제 남아 있는 논란이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자사주 보유 그 금액이 한 72조 정도 되는데 뭐 그동안 왜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사면서 왜 소각을 안 시키고 계속 자사주를 가지고 있었냐?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적대적 M&A,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과거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권을 뺏긴다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사주를 사면서 왜냐하면 그게 재원들이 대부분 이익이익이기 때문에 주주한테 사실은 그 자사주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이 경과 조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상당히 큰 의미로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스토스 코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 그 유니버설 오너인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각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뭐 그렇게 뭐 우리나라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뭐 10% 가까이 되는 기업들도 많은데 이 부분이 이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가 스토시 코드에 서명을 했으면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공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스토시 코드의 중요한 항목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결권 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어, 관여하는 거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과거에 보면 연금 사회주의니 뭐 하여튼 뭐 이런 말로 이제 그 얘기가 되면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좀 약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자료를 보면 소스 코드의 서약한 기관들의 의결권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비서약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 참여율이 낮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특히 국민연금이 선도하는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점수를 좀 많이 넣어서 이런 어떤 지배구조의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MSCI 월드라는 지수가 이 DM, 디벨로프 마켓 지수와 같은 이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은 이머징 마켓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가들이 글로벌 자산에 투자할 때 벤치마크가 어, 이머징 마켓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더 투자를 안 하거든요. 대부분 MSCI 선진국 지수에 대부분 투자를 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제 그동안 이제 MSCI로부터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간 이유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접근성이 좀 제약돼 있다. 아까 그 유영재 대표님도 공매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공매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좀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아마 DM 편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편입을 하게 되면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대부분 이 패시브, 블락락의 그 ETF 같은 이런 패시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DM에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의 자동으로 ETF들이 사야 되는 그런 규모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뭐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주식의 양도 과세를 원래는 이제
50억에서 10억 이렇게 내린다고 했지만 지금 주식 양도세율이 25%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의 초안은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35%를 생각하시다 최근에 한 25% 수준 얘기가 나왔는데 어, 전체적으로 시장을 우리가 5천 포인트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이런 어,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온도를 떼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 에어컨이 나오게 되면 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되게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된다. 그래서 언젠가 그게 이제 5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체력이라든지 우리가 어, 나머지 나라의 어떤 그런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인 요소들이 개선이 된다면 그 정도 가서는 뭐 다시 금융투자 종합 과세라는 거를 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금융 통합 세제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적어도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중간에 그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복도화 가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5천 포인트를 정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좀 여러 가지 아까 그 우리나라가 할인받고 있는 요인들이 개선이 된다면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어제 뉴스에 나왔나요? 그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그 팰리서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LG 화학에 대해서 주주 가치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인데 이사회 구성, 이사회 선임, 그다음에 자본 배분 체계 개편, 또 대규모의 어떤 그런 자사주 매입을 좀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경영진에 대한 어떤 보상 제도도 주가와 연계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뭐 그런 어떤 해외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최근에 글로벌 특히 그 대학 기금들 예일 하버드라든지 이런 쪽이 영국 쪽에 그런 자금들이 한국에 많이 이제 특히 그 그 일본의 밸류업을 할 때 그런 자금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 적대적 M&A가 아니라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재팬 인게이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서 기업의 어떤 밸류를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한국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일부 지금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그런 참여 확대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 지금 행동 양식이 많이 변합니다. 이 최근에 보면 작년에 연간 자사주 소각 규모가 한 10조 5천 정도 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15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작년에 10조였는데 한 20조 정도로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총주주 환원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주주 환원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를 합해가지고 내는 수익률인데 지금 국채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가 2.5%고 3년 뭐 국고채 금리가 한 2.5%인데 주요 기업들의 총주주 환원 수익률이 이미 3%가 넘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모 금융기관의 그 사회이사라면서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은 대형사들이 분기별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니까 연간 배당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연간 배당액을 이렇게 월급처럼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는데 제가 그때 뭐 이게 뭐 내부자 정보가 아니라요.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신고하고 그 정보가 나오기 전이 아니라 상당 부분 발표한 다음에 샀는데 이게 한 4.5%가 넘더라고요. 뭐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한 3% 정도 수준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때도 국채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이 계속 된다면 거기다가 그 분리과세까지 시켜준다면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도
이제는 저축의 방향, 그러니까 제2의 월급처럼 이런 배당을 받는, 결국 배당을 받는다는 건 단기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약간 이제 재무적인 이론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배당 성향이 한 25% 수준, 일본은 지금 한 40%, 그다음에 유럽 주역도 한 4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시나리오가 지금 뭐냐면 35% 허들이 지금 세법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35%를 넘으면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를 해주고요. 그 미만인 경우에는 어, 안 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업들이 뭐 투자가 요구들도 당연히 많을 것이고, 뭐 35% 이상 배당 성량을 증가한다면 우리가 그 주식의 그 배당 할인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만약 35%의 그 배당 성향이 증가하면 배당금 자체는 한 40% 이상이 더 증가하게 되는 지금 공식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이 일본이나 유럽 수준으로 배당 성향이 35% 정도 올라간다면 공정 가치가 한 20에서 30%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 특히 이 공시 소통,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가에게 각자 자기 회사의 미래연금 흐름의 그 예측 가능성과 그런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면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만에 하나 이게 1 내지 3% 정도 하락할 때 1%에 한 13% 정도 포텐셜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위아래를 종합해 본다면 현재 주가지수 수준에서도 평균 34%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사실은 이제 2024년에 그 이익, 지금 왜냐하면 제가 그 분자인 이제 이 펀더멘탈은 과연 어떻게 이게 올라가지 않은 주가 상승은 거의 한계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주요 기업 한 300개 기업의 2024년 실질 영업이익이 한 250조 수준인데, 올해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월 달보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주로 있지만, 내년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이 컨센서스는 급격히 한 30% 정도, 만약에 올 연말이 여기 이제 10월에 예측한 2025년도 그 수준에서 지금 10월 달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그 수준으로 본다면 이익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20%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위주의 그 이익 상향 조정이 있어서 이루어졌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게 이제 원래 주가라는 게 올해 이익이 아니라 이제 미래 이익에 대해서 현재 주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조정이 저는 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제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동안 보면 이제 부동산,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5%가 지금 부동산이고, 그 중에 25%가 금융 자산인데, 그 중에 또 90%가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본시장에 돈이 없는데, 사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정책을 자본시장의 역할을 좀 올리는 정책으로 이렇게 지금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연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유영재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에 대한 좀 이걸 늘리자. 제가 이제 공무원연금의 CIO를 또 맡았었고, 또 최근 이렇게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부채는 전부 다 원화입니다. 이 국민연금의 부채가 원화로 지급을 하지, 우리 저기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 이제 해외 자산으로 투자를 하지만 해외 자산으로 연금을 주지는 않거든요. 이게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공무원연금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환율이 이게 1,400원대라는 게 이게 노말인지 진짜 앱노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지만
그때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뭐 그때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실효 환율이 한 1150원 시절 제가 이제 10년 전이니까 그때만 생각해도 워낙에 약세 국면에서 해외를 나간다는 거는 좀 되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해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해지가 불가능하고 결국 회장님, 외화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최 회장님 죄송하지만 조금 네. 줄여주시면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하여튼 시간이 뭐 많이 아까도 지나서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다음으로 송홍선 선임연구위원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세요? 네, 잘 네, 들립니다. 공유가 됐나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송홍산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당히 또 다양한 분야에 또 굉장히 또 식견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알았으면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준비를 할 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우리 유영재 대표께서 굉장히 전반적이고 세계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런 어떤 뭐랄까 이런 내러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뭐 제가 다시 반복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최영곤 회장님은 굉장히 디테일 쪽을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시장 전문가답게 뭐 또 제가 별로 보탤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토론을 할까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염두에 둔 거는 우리 유 대표님의 기본적인 어떤 그 발표 자료를 토대로 제가 이제 대표님 생각이 뭐 저랑 거의 뭐 99% 일치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의견을 낸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뭐랄까 보완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정책 연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관련된 어떤 정책 사이드에서의 이슈나 관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몇 가지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는 7장, 6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뭐,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부의 주식시장, 뭐 이렇게 지금 4천이 이제 목전에 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를까라는 거고 또 무엇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여기 표에 보면 오른쪽에 작은 깨알 글씨처럼 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역대 한 10년 정도의 어떤 이익 관련된 데이터들이에요. 이렇게 쭉 그게 보여지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24년 연간으로는 나와 있고 이게 25년 3월, 4월 그러니까 4월에 확정된 수치가 이제 24년 연간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4년 수치까지 쭉 보면은 작년에 조금 이익률이 개선된 그런 면이 있어요. 작년에, 24년에. 그럼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반영되니까 24년, 이게 25년 초에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니까 24년부터 쭉 주식이라는 게 이익 성장률이 조금 늘어나면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여기 왼쪽에 이제 쭉 그래프를 보면, 실제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한 거는 원래 이제 대선 전후한, 그 시점부터 이제 주가가 쭉 반응을
하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주가가 쭉 대선 이후에 쭉 올랐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보조적인 그 그래프가 PER이라는 지표, 그 그래프인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주가가 얼마냐라는 거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 한 단위를 시장에서 얼마로 평가해 주느냐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PER이라는 건데, 그래서 PER이라는 건 결국 뭐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하죠. 똑같은 이익 1원일지라도 이걸 뭐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유 대표님 그 보면 15잖아요. 15원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고, 미국은 25원으로 평가를 해주는 건데, 우리 주가가 쭉 대선 이후에 쭉 오른 것들은 이익이 늘어나서 주가가 올랐느냐, 아니면 평가가 좋아져서 주가가 올랐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이 멀티플이 쭉 올라가지고 주가가 좋아진 거다라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우리 멀티플이라고 그러는데, 멀티플이 계속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이걸 조금 이론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고든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 모형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주가라는 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니까 현금 흐름이 좋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미래 현금 흐름이니까 이걸 할인을 현재 가치화 해야 되니까 할인을 해야 되는데, 이 할인과 관련된 게 이제 주가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데, 주식에서의 할인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시장의 베타 값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한 단위 살 때랑 의 위험이 있을 거고, 미국 주식을 한 단위 살 때 위험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한 단위 샀을 때에 요구하는 보상적인 위험을 한 단위를 테이크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보상 수준이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요. 그 요구 수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이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어, 이 위험에 대해서 높게 요구를 한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이익을 지금 1원을 내고 있지만 하루아침 훅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데, 이걸 이제 우리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주가 모형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요구를 하는 거고, 실제 실현되는 주가 수익률은 굉장히 낮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의 특징이었는데, 이 대선 이후의 모양을 보니까 이 요구 수익률이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다.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로 해석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요구 수익이 왜 지금 하락하고 있을까?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왜 해소가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유 대표님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DS 쭉 얘기하고 또 이제 유 대표님도 말씀하신 게 이제 신뢰 자본이 자본시장 개혁으로 인해서 조금씩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요구 수익률이 하락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똑같은 이익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게 15원이 될 수도 있고 25원이 될 수도 있는 거는, 이 이익이라는 게 일회성이냐, 아니면 정말 이 회사는 혁신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익이라는 게 100만 년 갈 것 같다, 영속적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기대나 이런 게 있으면은 똑같은 일원에 대해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거는 우리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가지고 초혁신 경제 얘기를 하고 AI 대전환, 에너지 전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첨단 주력 산업으로 우리의 첨단 뭐죠? 전략 산업으로 우리의 주력 산업을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비전과 실행 플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 배당 성장률에 기대를 갖고 오면서 이제 뭐랄까요? 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쨌든 시장의 큰 흐름은 지금까지는 멀티플이 시장을 드라이브했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될 건가라는 건데,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 PER이나 PBR 같은 걸로 보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한 두세 배 정도 낮기 때문에 어, 이런 자본시장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본시장 개혁만으로 이게 이제 지배구조 개선일 텐데 이것만으로도 한 4천에서 5천 정도는 간다라는 게 이제 뭐 최근에 우리 JP모건이나 이런 쪽의 이코노미스트도 한국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멀티플의 상승이라는 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익의 어떤 시크릿한 거나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한국 시장 전체가 릴레이팅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드라이브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그게 상당 부분은 지금 정부가 그 어떤 부담으로 어떤 정부가 해야 될 그런 몫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요 다음부터는 이제 코스피 5천의 조건을 제 나름대로 다 봤는데 뭐 유 대표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것,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계속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자본시장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본시장 개혁은 우리 지난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개혁했었고, 뭐 지지난 정부에서도 했었고 한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해외 투자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게 과거와는 정말 그 개혁의 깊이라는 게 상당히 다르다라는 데서 저는 인식이 전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다르다라는 거는 핵심적으로는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의결권이라는 자녀 통제권을 누가 가질 건가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파워 게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사충실의 문화,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게 되면서 이게 기존의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 간의 이런 거버넌스의 어떤 밸런스가 상당 부분 지금 리밸런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자본 쪽에서의 어떤 자녀 통제권에서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떤 거버넌스 효율성, 기업 효율성 그리고 이제 주주가치 경영 이런 쪽으로 연결되면서 시장이 이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주식이라는 게 자녀 청구권이라는 걸 게 있는데 이제 결국 배당의 문제인데 이때까지는 과소배당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뭐 배당 정책이나 아니면 자사주 초과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옛날처럼 어떤 그런 사이즈를 극대화한다든지 자산을 극대화하는 그런 경영이 아니라 이제 주주가치 경영으로 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미시적인 또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고 있어서 지금의 개혁은 과거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시장이 재평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에,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거고요. 우리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 유 대표님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 이제 배당소득세 우리 아까 저기 회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배당소득세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대주주 소득세를 낮춰주는 형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부자 감세 얘기가 있고 또 주식하는 분들은 이거 낮춰야 된다고 하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배당 소득세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이제 저기 금융과세 중에는 이제 배당 소득이라는 게 있고 이자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배당 소득이라는 거는 이자 소득하고 달리 세금을 두 번 내는 거예요. 두 번 내는 거. 이중과세잖아요. 법인세 당겨서 한 번 내고 그다음에 또 이 배당 받을 때 한 번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래서 이중과세를 100% 그대로 때리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완화된 형태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배당 소득을 뭐랄까요 이중 과세를 하면서도 유지를 하면서 또 한편은 그래서 이제 형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배당 소득의 이점을 만들어낼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보는 포인트는 이게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배당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가 되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파이낸싱 할 때 은행이나 은행이나 채권 쪽으로 가지 주식 쪽으로 안 옵니다. 세금을 두 번 내야 되기 때문에. 유인이 상당히 이제 유인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는 상당히 낮춰줘야만 자본시장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져요. 금융에서. 우리가 이제 은행 중심, 자본시장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본시장 중심인 나라들을 보면은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보다는 낮은 세율로 적용하는 게 큰 원칙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구로 보면은 1,400만 가구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한 2천만 가구 되는데 한국이 가구로 보면 뭐 보통 주식 투자하는 집에서 다 하기 때문에 보면 한 뭐 반 정도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주식 쪽의 어떤 보급률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부 다 예금으로 가고 있는데 70% 이상을 이걸 이제 이게 이제 은행으로 가게 되면 대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뭐 벤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은행에서 벤처를 하면은 그거는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그건 좋은 선택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생산적 금융이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가지고 좀 아쉬운데 그래서 이 여러가 2천만 가구가 주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지금 뭐죠? 우리 상호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비과세 되니까 서민들 전부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금리가 조금 더 높고 하니까. 그 과세도 비과세되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배당 소득을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소득으로 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이런 게 되려면은 배당 소득세를 확 낮춰야 돼요. 그게 이제 대주주만 낮추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실 여기 뒤에 제가 이게 몇 달 전에 쓴 칼럼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을 보면은 가구 소득이 1억 3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는 배당 소득세율이 0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프로죠? 15%죠. 이자도 똑같이.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거는 중산층 정도 되면 사실 주식도 아직 많이 갖고 있지도 않고 가지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제로 소유를 둘 필요가 있어요, 미국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합과세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뭐죠? 뭐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데, 어,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은 14%인데 14%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 정도가 뭐 14%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걸 어, 중산층한테는 제로 세율, 그다음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약간의 누진적인 것들로 가는 게 지금
뭐랄까요, 혁신이나 아니면 뭐 AI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이런 데 필요한 엄청난 자금을 자본 시장에서 조달을 하려 그러면 그런 어떤 이런 세제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배당소득세를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 부분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주가를 5천, 6천 올리면서도 버블이 안 만들어지는 길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초역신경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AI 대전환을 위해서 국민상장 펀드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미국과 대미 관세 3,500억 투자하면서 우리 방산이나 이런 전략 산업을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들겠다. 이런 비전들은 다 좋은데 이걸 위해서는 사실 돈이 필요한데 돈과 관련돼서는 지금 150조 국민성장 펀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조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20조 조달이었는데 뉴딜 펀드 반 딱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못한 면도 있는데 집행은 조달을 반하고 집행은 그거의 60%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그 뉴딜 펀드 관련돼서 내가 그 저기 산업은행 쪽에 운영위원을 했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조달도 반일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 이제 20조가 아니라 150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매니지할지 하는 게 큰 과제이고 그다음에 연기금이나 이런 쪽 이쪽에 조달과 관련돼서는 기금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기금 관련된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유 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기금들이. 왜냐하면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기금 돈을 많이 전용을 했잖아요. 지난 정부 때부터. 그래가지고 별로 추가적으로 나올 게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두 번의 칼럼에서 얘기한 거는, 어, 우리 요즘 논란 많은 금산분리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금산분리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도 사실 금산분리론자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그 근간을 훼손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해외나 이런 데서 이제 지금 금산분리의 핵심이 CVC잖아요. 기업의 벤처 캐피탈을 허용할 건가의 문제인데 벤처 캐피탈을 금융의 영역에 집어넣는 나라는 없어요. 한국이 유일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미국 같은 데는 또 금융의 영역에도 벤처 캐피탈을 집어넣지 않는 게 최근의 흐름이에요. 그만큼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는 금융적인 성격도 있지만 조달이라는 성격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기업의 직접적인 어떤 혁신 자금을 공급을 하는 것이고 기업의 R&D 전략이거든요. 기업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R&D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데 R&D 하는 거에 일정 부분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패턴트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사오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송 박사님 죄송하지만 한 네, 1분 내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네네네.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40초 분이가지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 관련돼서는 금산분리 규제에서 제외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산적 금융이 은행 지주 쪽에서의 어떤 벤처 투자 확대, 이걸 과도하게 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볼코룰이라는 게 그런 걸 막자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생산적 금융의 방향이라는 걸 조금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자본시장의 돈이 그쪽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게 이제 수요 기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하는 얘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유 대표님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50년 되면 지금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이 적립금이 3,5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산 배분 14점 몇 프로, 15%를 유지를 해도 몇백 조가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신규 자금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거고 실제 이제 더 큰 수요 기반은 가계자산이고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형을 해야만 이쪽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중요한 어떤 제도개혁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가계자산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미국 저축률의 2배입니다. 그런데 가계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뭐 짐작한데 짐작하시겠지만 미국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저축은 2배를 하는데 가계 자산은 미국과 비교하면 자꾸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예금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당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가계가 그쪽으로 돈을 넣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코스피가 나중에 5천으로 설사 가더라도 그게 이제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고 안착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가장 큰 수요 기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